네, 안녕하세요. 가수 현진영입니다. 참 요즘 이 시대가 무념무상이어야지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나라도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제가 봐도 답답하고 이렇게 막 우라가 치밀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무념무상 하게 되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제 이 노래처럼 무념무상으로 좀 이렇게 생활하시면 뉴스 봐도 그냥 드라마처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 무념무상인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터지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노래하는 가수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창력 또 소울? 소울 또 전달력? 네, 다 맞는 얘기예요. 끼? 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답은 아니에요. 네? 건강? 아파도 해요. 저는 지금 아프거든요. 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답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어로 한번 할게요. 마인드 컨트롤. 나를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나를 보는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체를 못하는데 나를 보는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킬까요? 지금 한 200여 분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노래하는 거랑 2만 명이 있는 데서 노래하는 거랑 틀리겠죠, 그죠? 여러분이 말고 제가. 예, 환호 소리도 틀릴 거고 다 틀립니다. 근데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한 명이 계시든 100명이 계시든 2만 명이 있든 저는 똑같아져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노래로 때로는 감동, 때로는 또 흥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생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극단적인 상황도 내가 참지 못하고 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랑 사실 우리 인생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해야 되는 게 똑같잖아요.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둘 다 잘 되는 거고. 사실 이 무념무상이라는 노래 나올 때 제가 이 무념무상 가사가 지금 제가 막 너무나 아주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가창력 때문에 가사를 잘 못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왜 웃으세요? 아니에요? 네, 잘하잖아요. 이 가사 내용 자체가 좀 세상에 불만이나 세상 돌아가는 세태에 울부짖는 가사예요. 근데 제가 보는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에서 본 거라는 거죠. 소외된 계층,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제 눈이 아니에요. 저는 절벽 끝에는 서봤지만 제가 제 스스로 잘못해서 깜빵이나 갔다 와봤지 제가 예. 다른 걸로 절벽 끝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 느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 만들 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소외된 계층이나 절벽 끝은 노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서울역에서 노숙했어요, 그분들하고. 네, 겨울에 그것도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진짜 추워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2주 동안 저한테 한마디도 안 시키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춥지 심심하지 배고프지 또 막 씻고 싶은데 안 씻은 건 아니고 원래 잘 안 씻어서 참 그건 저하고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2주 있다가 그분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룰에 맞춰서 사니까. 예. 줄도 무료 급소 가서 줄도 잘 쓰고 예. 남의 자리 안 뺏고 그냥 조용하게 자고 이러니까 그렇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막 그 룰이 있어요. 사회같이. 그걸 하니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곡 홍보를 하게 됐는데 예. 그 사람이 사는 세상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룰을 못 지키니까 서로 싸우고 헐뜯고 뭐 네가 어쩌게 저거 어쩌네 뭐 여당이대 야당이니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힘드신 분들도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지켜서 잡음 없이 사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답답하고 왜 이렇게 근데 내가 말이 왜 자꾸 이렇게 딴 데도 산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지금도 제가 이 강연을 어떤 걸 준비하고 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됐던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들어서 힐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그거의 경험자고 제가 어떤 대본을 쓰고 강연에 대해 틀을 맞추면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꾸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포장하기 시작할 거다. 나를 꾸밀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현진영이 있던 일이 아니라 현진영이 만들어낸 소설을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정말 저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옛날에 있었던 일 말씀드리러 온 건데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무념무상이 어쩌고 자꾸 제게 사심이 들어서 제 노래를 홍보하려고 그러고 1년이 된 노래를 어떻게 역주행 한번 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사는 거 룰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룰 자체도 못 지키는 것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나를 컨트롤 못하면 내 조직도 컨트롤 못하게 돼요. 다 못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걸로 이제 여기서 홍보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71년생이에요. 나이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네, 71년생이고 되게 부잣집 아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예, 부티나고 부티났죠. 예, 참 어린 시절 돌아보면 수영장 있는 집에 기사 있고 요리하는 아주머니 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있고 뭐 굉장히 그런 집에 살았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신 게 아니라 할아버지 돈을 다 물려받으셔갖고 그랬던 아버지도 음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셨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유한 집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저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모두 재산을 어머니 그 병에 쓰시고 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집이 아버지까지 쓰러지시면서 그냥 쫄딱 망하진 않았는데 이제 유지할 사람이 없는 거죠. 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었고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들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부티나는 애인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춤을 잘 추는 아이였어요.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로 댄서에 들어가서 정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뭐 얘기하자면 길지만 짧게 간략하게 팩트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할게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댄서계의 어떤 그 생리가 매니저들이 막 돈을 착취하고 막 이게 너무너무 심했어요.
집에 돈 버는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는 아파 있지.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버지 병원비도 없고. 그래서 저는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저한테 그만큼의 돈이 안 오니까 너무너무 낙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낙담이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낙담보다 10배, 100배 이상 되는 거죠. 새벽 3시 정도 돼서 이제 한남대교를 넘어 걸어가는데 다리 중간쯤 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피곤하고. 지금부터는 코미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미디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중간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진짜 밥도 내 방에 떠다 주고 주말만 되면 아버지가 좋은 차로 좋은 데 데려갔던 그런 삶을 살던 나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 짐을 다 지고 살아야 되지? 누가 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돈 벌어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뛰어내렸어요. 간도 크지? 그 높은 데서. 기억은 안 나요. 뛰어내리다가 기절해갖고요. 중간에 기절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내 뺨을 막 때리면서 깨우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강이 지금은 좀 깨끗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는 엄청나게 지저분했어요. 한강이 거의 똥물 수준이어갖고 거기에 막 쓰레기 동동 떠다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쓰레기를 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남대교 교광 밑을 지나오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그분이 건져서 저를 깨우고 저를 못 믿어갖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아버지한테 그날 엄청나게 구두 주걱으로 맞았어요. 플라스틱 말고 쇠. 죽는 줄 알았어요. 아파서. 네. 그리고 저는 근데 그렇게 뛰어내리고 나서 너무 경황이 없었던 건지 몰라도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 열심히 살아볼까?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 그냥 똑같은 또 일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서 자고 오후 늦게 중국집 가서 접시 닦고 그다음에 밤 늦게 이태원 가서 춤추고 새벽에 기다렸다가 아침에 버스 다니면 집에 와서 우유 돌리고 신문 돌리고 학교 가서 자고 이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해야 장남이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또 한 번 저에게 시련이 왔어요. 또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은 좀 덩어리가 컸어요. 제가 있던 댄스 팀에 6개월치 월급이 밀렸는데 그걸 들고 튀었어요. 단장이. 똑같이 집에 전기 끊어지고 가스 떨어지고 진짜 그 해에는 저는 입에다가 죽고 싶어. 죽겠어. 이걸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시절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태원에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릴 때 살던 유엔빌리지 언덕을 올라갔어요. 제가 살던 데를 이렇게 봤어요. 엄마만 안 돌아가셨으면 나 지금 여기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동호대교를 건너게 됐어요.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틀렸어요. 왜냐면 한 번 경험도 있었고 뭐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중간쯤 이렇게 왔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무슨 전화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뛰었던 자리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사실 중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막 슬픈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뛰어내려도 코미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중간에 와갖고 정말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울고 싶고 해서 난간을 부여잡고 밑에를 내려다보는데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어두운데 눈물 떨어지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물 떨어지는 게 보인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운 거예요. 진짜 이 떨어지는 눈물하고 같이 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또 저도 모르게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경험자라고 기절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뛰어내리는데요. 입수해갖고 쭉 들어가는 것까지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갑자기 뭔가 발에 딱 닿는 느낌이 났어요. 뭐 제가 지금 간증하는 건 아니니까 기적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뭐 누구는 그래요. 누구는 그거 뭐 철교라 그 기차가 다니니까 밑에부터 교각이 넓어져서 네가 교각에 단 거 아닐까? 아니면 얕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이 닿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 안에는 우리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가 날 받쳐주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이게 지금 뭐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게 만약에 교각이었고 얕았다면 제 다리가 부러졌겠죠. 그 높이에 그 속도로 떨어지는데 근데 저는 그냥 아프지도 않았고 그게 닿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아이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을 박차고 올라와서 숨을 쉬었어요. 막 헤엄을 쳤어요. 근데 헤엄을 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코미디 같은 생각이 나는 수영을 참 잘하는 애였는데. 왜냐하면 저 리라 초등학교 나왔어요. 리라 초등학교는 스케이트랑 수영이 기본 특활 학습에 있어요. 매일 수영장 가요. 학교 안에 수영장이 심지어 있어요. 너무 잘하는 애였었던 거예요. 내가 장소를 잘못 선택했구나. 절대 앞으로는 물에 빠지면 안 되겠다. 너무 열심히 헤엄쳐갖고 그 진짜 중간인데 얼마나 길어요. 거기를 진짜 힘도 안 들이고 중간을 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코미디입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집이 반포잖아요. 한남동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반포 쪽으로 나왔으면 그냥 툭툭 털고 가면 되는데 한남동 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야. 택시도 없어. 비린내 엄청나죠. 더러웠잖아요 옛날에. 비린내 나죠. 물 뚝뚝 떨어지죠. 살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했으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좌절감이 있겠어요. 사람은 내가 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못하면 무슨 일이든 좌절감이 생겨요. 네. 진짜라니까요. 저는 심지어 제가 젓갈질 잘 못하거든요. 저는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저는 그 감정을 느낍니다. 좌절감을 느낀다니까요. 걸어갔어요. 다시 투벅투벅 동호대교를. 아까 내가 뛰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또 온 거예요 제가. 근데 뭐야, 그 뛰었던 자리가 다르게 보이네. 아까 뛰기 전에는 그 자리가 내가 죽을 곳이고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세상과 이별할 마지막 장소였고, 여기는 내가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그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진짜 오열을 하고 했는데, 뛰어내린 다음에 살고 나서 다시 걸어서 오니까 그냥 거기는
동호대교, 긴 대교의 한 부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뛸 자리가 아니고. 심지어 거기 막 내가 뛰었던 자리에 내 신발도 있어.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데 신발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딱 그래서 거기를 다시 서갖고 신발을 신고 딱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어떤 극단적인 거를 행하고 실패하시거나 다시 살아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나는 이런 각오로 열심히 살 거야.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뭐든지 노력할 거야. 나는 이런 용기로 헤쳐나가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고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왜 그러죠?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 아니 뭐 용기를 내요. 뭘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딱 한 가지. 뭐 제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크리스찬이지만 그때는 뭐 그렇게 막 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예, 지금도 와이프 아니면 교회를 많이 빠지는 신자예요. 예. 근데 정말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구나. 내 목숨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구나. 그렇게 2번이나 뛰었는데 왜 살아있지? 그러면 누가 날 데려가지 않으면 난 못 가는 건가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빌어야 되나? 저 좀 데려가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아니죠. 그냥 보는 눈, 시야를 바꾸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와서 빠지기 전과 빠진 후에 똑같은 장소를 보는 눈이 바뀌니까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정말 그 다음부터 생활하는 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분들이 말했던 그런 용기로 내가 뭘 못해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나는 말로 표현 안 한 거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로 표현한 거고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만한 똑똑하지 못해갖고 매일 학교 수업 시간 작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누가 안 데려가서 위에서 안 데려가니까 못 가는 거네. 이건 나는 안 되는 거네. 그냥 살아야겠다. 정말 너무너무 이 시야를 바꾸니까 시야가 뭐냐면 이렇게 뭐 생각을 바꾼다고들 하잖아요. 생각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똑같은 여기 어머니를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도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완전 틀리다는 거예요. 네, 그냥 당연한 이치인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일찍 깨우친 거죠. 중학교 때. 남들 40, 50에 느낄 수 있는 거를 그냥 중학교 때 느껴버린 거예요. 왜? 2번 그랬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다이빙 선수는 더 높은 데서도 뛰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학교에 가서 안 졸았어요. 그 힘든데도.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봤지. 하지만 공부는 여전히 못했어요. 네, 눈만 바뀐 거니까. 자, 돈을 여전히 안 줘요. 이렇게 보고 있었던 매니저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주는 값을 택시 타고 가라고 주는 값을 5,000원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눈이 바뀌니까 시선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큰 꿈은 있어요. 저는
큰 꿈. 근데요, 매일 큰 꿈을 꿔야,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꿈을 크게 가져야 어느 정도도 한다. 근데 저는 그 큰 꿈을 그냥 베이스에만 쫙 깔아놓고 말 안 해. 그 꿈 일부 조각만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밤, 아까도 제가 뭐 인터뷰 하는데, 오늘 그럼 꿈이 뭐예요? 저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자,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꿈이라고 얘기하기엔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꿈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 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내가 뛰어내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2번 뛰어내리는데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럼 회복된 얘기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 이해하셨는데 내가 못 이해할까 봐 또 얘기한 건가? 네. 자, 꿈을 조그만 내 조각 꿈을, 그리고 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를 꿈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5,000원 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1,000원만 내가 어디다 써야겠다. 이게 내 꿈이야. 가요. 줘요. 야, 내가 너 돈 벌어오라 그랬어? 이런 짓 왜 해? 야, 다 가져가 임마. 저는 그 꿈이 5,000원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크게 갖게 되면,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뛰다 보면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이 꼭 생겨요. 왜? 너무 크니까. 작은 꿈들이 모여서 큰 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꿈만 꾸다 보니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갖고 한 단계에서 큰 꿈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단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좌절감과 상실감이 더 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극단적인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달고 살아. 아우, 죽고 싶어. 아우, 죽겠어. 하루에 몇 번씩 하잖아요. 네, 행동으로 올려야지만 극단적일까요? 입으로 뱉어도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 극단적인 게 기본적으로 말에서, 문화에서 아예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자, 작은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내 생활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니까 저는 그렇게 2번 뛰어내린 이후로, 그러고 한 1년 반? 그렇게 제가 시선과 꿈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좋은 일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수만이라는 굉장히 지금 되게 큰 회사에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또 가수가 되고, 가수가 돼서 또 종전에 히트를 치고, 좀 들었다 놨다 했죠. 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편하게 보시지만 네. 그때는 제가 이동중에 신사동 한복판에서 호떡이 먹고 싶어서 내리면 교통이 마비가 됐었어요. 진짜로. 네. 지금도 제 꿈이 교통이 마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소소한 꿈이에요. 네. 그냥 한번 해봤던 꿈이니까. 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전의 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따 저녁에 이따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시기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 다 우리의 모든 거를 꿈으로 바꾸면 정말 극단적인 생각은 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요, 꿈이라는 건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네, 이건 김미경 선생님 말씀 인용한 거예요. 네, 꿈이라는 거는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야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걸 봐야 되잖아. 결말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기 시작해서 저는 회복을 한 줄 알았어요. 살았으니까. 근데 이게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경험자가 살았고 안 떠나고 살고 있다는 거 하나 갖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 또 시련이 오잖아요. 제가 플립사랑 못 알아듣네. 플립사랑 5대 강력범. 저는 시련에 많이 빠져요. 진짜 전인권 선배님 이후에 저처럼 많이 빠진 사람은 아직도 그 형님을 이기진 못하고 있지만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것도 극단적인 상황에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삶으로 표현하자면. 왜냐하면 모든 걸 잃거든요. 우리가 죽어야지만 모든 걸 잃는 건 아니잖아요. 자, 친구도 떠나요. 한번 사고 치고 나면요. 사람 정리 싹 됩니다. 진짜 민물 썰물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렇게 나한테서 진짜 여기 양손에 이렇게 듣고 이러던 아이들 싹 없어집니다. 그런 게 몇 번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기했어요. 여러분들이 TV 안 본다고 제가 계속 쭈구리로 있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앨범 내면 또 잘 됐고, 그리고 얼마 있다 또 들어가고, 그리고 나와서 또 앨범 내면 또 잘 되고, 그러다 또 들어가고. 참 진짜 하나님도 참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사람이요. 내가 극단적인 아까 어릴 때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할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일도요. 모험가들이 하는 거하고요. 공장에서 똑같은 일 반복하시는 분하고요. 삶의 질이 완전히 틀려요. 너무 똑같은 거 반복하면 진짜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100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 한 번 하기 힘든 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진짜 그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새로운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때 그런 일이 닥치면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갖고 내 지금 이 위기를 넘기고 그 돈으로 음반을 내고 다시 한번 성공해봐야지. 이거 새로운 꿈이잖아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새로운 꿈 다 접었어요. 근데 그냥 항구탱이에 진짜 먼지 엄청 묻은 꿈이 하나 있더라고요. 먼지가 엄청 묻고 심지어는 그 밑에 곰팡이도 이렇게 살짝 펴 있어. 그 꿈이 진짜 곰팡이 쓰고 먼지 쌓인 꿈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훌륭한 가수가 돼서 TV에 나가고 싶어. 내가 사고 치기 전, 가수를 하기 전 진짜 매일같이 꿈꿨던,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 실행하기 전에도 꿈을 꿨던 진짜 아주 오래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꿈. 이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웠던 내 꿈이 먼지가 확 쌓여갖고 나의 한 구탱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갖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가수가 될 거야. 방송에 출연할 거야. 음반을 낼 거야. 했더니 1년도 안 돼서 음반이 나오고 가수가 되고 이미 가수인데 이미 난 가수잖아. 근데 가수가 된 거예요. 저는 제 삶의 목적,
나는 왜 살지? 근데 저는요, 숨 쉬려고 살아요. 숨 쉬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숨을 쉬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숨 안 쉬면 못해요. 그 생각을 언제부터 갖게 됐냐면 동호대교에서 뛰었는데 열심히 수영을 했잖아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먼 길을 헤엄쳐서 가는데 내가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나는 숨 쉬려고 살 거야. 숨쉬기 위해서 살 거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요, 숨을 쉬어야지 해요. 숨 못 쉬면 못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하는데 숨을 쉬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숨을 쉬어야 되고요. 선생님은 공부하기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가는 거죠. 그죠? 숨 안 쉬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웃기려고 개그 욕심에 무리하게 설명해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숨 쉬는 거는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동호대교 한남대교 뛰어내는 것도요, 숨을 쉬었기 때문에 뛰어내린 거고요. 거기서 나와갖고 아저씨한테 구출돼서 뺨 맞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맞고 또 내가 헤엄쳐서 나온 것도 숨을 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시점만 바꾸면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아마 숨 쉬고 계실 거예요. 그냥 아까 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사는 거죠.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숨 쉬고 살아야 내 작은 꿈도 이룰 수 있고 큰 꿈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족한 제 삶이었어요. 그냥 40년 좀 넘게 살아온 삶인데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나름 생각은 많이 한 거거든요. 갖춰지진 않았지만 두섭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여기 선생님은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나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상 받을 거야. 응? 그런 꿈 갖고 있다가 열심히 했는데 아내분이 여보 오늘은 여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고기 반찬 맛있게 해줄게. 딱 그게 상이잖아. 그 말은 뭐냐면 작은 거에 감사하고 작은 거에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큰 것만 보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면 작은 거에서 오는 상실감과 작은 거에서 오는 실망감이 큰 거보다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는 대로만 보고 사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안 가잖아요.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오늘도 숨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제 강연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하기 바래요. 제가 오늘 해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조금씩 연결고리로 연결하고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 말하는 맥락이나 말하는 것만 조금 틀릴 뿐이지 제가 경험한 거를 여러분들 다 똑같이 느끼고 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숨쉬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한 달을 있으려고 갔던 건 아니고 그냥 그 맛만 보려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 3, 4일만 갔다 오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설프게 다가섰다가
큰 코를 다칠 뻔해서 첫날 잠자리를 잘못 선택해갖고 거기 있는 그 안에 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분 자리에다 물 박스를 까는 바람에 제대로 그냥 한 네 분한테 밟히고 귀 물어뜯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3일 동안 말을 아무도 안 하길래 걸어도 투명인간 취급하길래 그래?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씨. 그러고서는 있었는데 2주가 지난 거예요. 진짜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오기가 생기고 끝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끝을 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이 걸린 거죠. 근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제가 규칙을 잘 지키면서 그분들을 싹싹하게 잘 하니까 저한테 한 분 한 분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땠고 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왜 이렇게 됐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그분 돌아다니면서 그분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거기 간 거는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간 거니까 그걸 느낄 수가 없어서 한 분 한 분 내 삶이 이분하고 똑같았는데 나도 이렇게 돼서 망해갖고 여기 왔어 라고 이렇게 가상으로 체험을 하는 그런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걸렸고 거기서 솔직히 느낀 거는 그냥 그렇게 크게 느낀 건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뭐 뛰어내린 것보다 깊은 걸 느끼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느낀 거는 딱 하나는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삶에는 규칙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우주도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규칙을 참 잘 지켜야겠다. 네. 그거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호 위반도 안 하고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정해놓은 룰을 안 깨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해놓은 나만의 룰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망스럽고 허탈하고 이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내 룰을 안 깨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숨 쉬면서 쭉 사는 게 제 목표고 숨을 잘 쉬어서 답답하지 않는 게 제 희망이고 그렇습니다.